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직접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9분간의 영어 연설에서 미래와 연대를 주제로 각국 대표단의 부산 엑스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모두 언급하고 나선 불체포 특권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섰는데 아마 두 분도 그 내용 직접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엑스포를 어떻게 개최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주요 내용들이 그러면 핵심 경쟁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영역을 역으로 치고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제3지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위기를 먼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주 안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도 한 표를 갖고 계세요. 근데 단순히 이제 뭐 부자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윤택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이 엑스포의 메인 테마를 그런 이제 개도국들을 위한 개도국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메인 테마를 구성을 하겠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주인공 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던지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세웠던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개도국한테 와닿는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포 자체를 우리가 질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또 엑스포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국제 행사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주인공으로 넣고 그 주인공의 무대를 최대한 잘 관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주 완성도 높은 엑스포를 구현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국가 통수권자인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보증을 서듯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는 내가 잘 알고 그거를 충실하게 시행시키겠다는 또 약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필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평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내용 보셨을 때 표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겠다라고 바라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엑스포가 월드컵하고 올림픽과 더불어서 가장 큰 세계 3대 이제 행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2030년도에 이제 유치하게 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사실 국격을 되게 높이고 예. 국가의 이제 상징성이 대단히 있는 그런 거라서 대단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기업인들까지 합세해서 대단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이 가서 PT를 한 것은 대단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제 외교의 성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표심으로 연결될 것이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 박람회 기구 BIE라고 하는 회원국이 이제 179개국인데 그 179개국 각국에 또 이해관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도 총리가 나와서 PT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주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79개 회원국이 이 PT를 듣고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179개국의 이제 우리가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4대 그룹 총수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당연히 사우디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저희 나라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따라갔다고 하니까 그런 민간의 노력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최종 발표가 오는 11월 말에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반에는 많이 불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 엑스포의 그 개최 방식을 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엑스포는 주최국이 부지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개최국이 아닌 그 참관하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내가 돈 내 가지고 내가 그 전시관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전시관이 얼마나 홍보 효과를 전 그 세계에 끼칠 수 있느냐, 이게 그 참가국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당신들 그 제3세계 국가, 개도국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그 전시관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이 위치나 무슨 부지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메인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뭐 그게 뭐 특산품이라도 좋고 문화라도 좋고 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최대의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국들이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제안이에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전시관 만들어야 되는데, 예. 당신의 전시관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 테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 대통령께서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득표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들이 많습니다만 엑스포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예상되는 게, 지금 부산에서 만약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4.1조 정도를 들이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이제 큰 행사인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는 또 이런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어요. 지금 사실 부산이 경제가 대단히 침체하고 부산의 인구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의 문제들도 있는데, 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부산도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중심 도시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예. 대단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정부가, 제가 아까 어떤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179개국 중에 지금 사우디를 지지하는 나라가 한 87개국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이 한 80개국 정도 된다고 하고, 예. 이제 그런데 나머지 그럼 한 12개국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표로 이렇게 갖고 오느냐의 그런 이제 쟁탈전이라고 하던데,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직접 투자 뭐 이런 거를 제한함으로써 인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이제 공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사우디 못지않게 경제력도 우리나라도 우수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우디가 갖고 있지 않은 K컬처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의 무기가 있고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가 많은데, 이제 11월 말까지 최종 이제 발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의 노력도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또 공식 리셉션에 참가를 한다고요. 그 아마 각 참가국이 예. 또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이제 그 미세 조정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예. 또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주요 이제 그 핵심 인물들이 또 그 상대 참가국의 핵심 인물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해당 개도국이나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그 원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원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서로 그 대한민국하고 윈윈할 수 있는 거면 풀어나가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사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지도적인 국가로서 한 발 더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 엑스포를 위한 그런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그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 큰 지도적인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179개국이 BI 이제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BI 회원국들 중에 이미 뭐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옛날에 이제 통치했던 북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뭐 70개국 정도가 지지 선언 이미 한 것들도 이제 보도에 나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들과의 그런 이해관계를 잘 좀 예. 접근을 하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잘 접근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제는 이재명 대표였고 어제는 김기현 대표가 연설을 했죠. 일단은 그 내용이 이제 야당에 제안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궁금했는데 연설에 대해서 꽤나 호평을 내놨습니다. 협치에 대한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공격적이었다. 어제 김기현 대표 연설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이 같은 민주당의 평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김기현 대표가 뭘 제안을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제안이란 건 수사 같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제안이 아니라 민주당을 준엄하게 꾸짖은 거죠.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이제 방탄국회 만들고 사법 리스크 만들고 돈봉투 사건 일으키고 뭐 이런 갖가지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협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정권이 교체된 지가 지금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160석, 170석을 가진 그 거대 야당이 협치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거의 없고, 게다가 이제 그 초유의 거대 야당의 여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많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협치는 뭐 민주당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단순히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대표 연설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협치를 요구하느냐. 왜냐하면 협치 가능성이 없는데 협치 요구해봤자 그거는 뭐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철학 이야기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깊은 철학 이야기는 이제 그 대권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으로 대선 욕심 있는 사람들 하시는 이야기고, 그거나 별로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준엄하게 꾸짖기라도 하자, 그런 이제 초이스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선택지 중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이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본인들 내부 문제 가지고 서로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뭐 수박이니 아니니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과오들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 국민들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또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 이제 조금 이런 강도 높은 언사들이 뭐 국민들께 나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렇게 좀 강성 발언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게 국민들께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를 민주당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뭐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거를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한 연설이었다. 김기현 대표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들어보면은 예. 정말 그 뭐 윤석열 정부의 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잘했다라고 옹호하고, 모든 게 전 정부 탓, 야당 탓, 그리고 내로남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을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정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야당이란 역할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여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일차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당의 대표가 50분 내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는 크게 이렇게 소리는 지르는지 30분 지나니까 목이 다 쉬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힘들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협치하자, 대화하자 자꾸 얘기하면서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파탄난 뭐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 외교나 안보 이런 문제들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들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여당의 그 역할이고 또 여당 대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는 사실 뭐 그 당대표가 되는 과정부터가 뭐 용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해보려고 하는 개인의 정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연설이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내 중국인의 투표권과 또 건강보험 수급 제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한중 관계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슬슬 대화를 해보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 대표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됐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투표권 제한해야 되고 그 의료보험 문제 그 부실화 중에 그런 기존에 이제 했던 외국인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는 부분, 이걸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지금 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아주 무례한 발언, 그 발언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에서 중국 그 인들한테 투표권이, 정확하게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한 80%가 중국인들이세요. 근데 원래 애초부터 이 투표권의 시발은 그 제1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상호주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일본 또 제1동포한테 투표권 줘라, 이것을 지금 그 디벨롭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제1동포 투표권을 끝내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만 사실은 이 외국인들한테 그 투표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상호주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빨리 이게 이런 불합리가 해소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뭐 그 중국을 겨냥한 발언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사실상 국민들한테 부여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이 부여돼서 그게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다거나, 그리고 사실 사례가 탈법적으로 쓰여진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지만, 어쨌든 이런 건강보험의 누수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거, 이거는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 제대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원래는 없었던 내용을 좀 추가하라 해서 추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싱하이밍 대사 건과 연관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려고 일부러 넣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 지금 안 좋았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의 대표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숙제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같이 동맹을 그렇게 강요했던 미국조차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그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바꾸고, 앨런 미 재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이제 디커플링 전략은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경색된 미중 관계라든지 일본이나 EU와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왜 상호주의를 얘기하면서, 그것도 딱 그 상호주의는 중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데 왜 중국만 딱 찍어서, 그것도 당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국익을 위해서 해야지 야당 대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익을 훼손하는 것을 저는 여당 대표가 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했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기금은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도 보니까 무슨 뭐 의료 쇼핑을 한다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그것도 중국
사람들만을 타겟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익을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면 중국만 할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상호주의를 주장해야죠. 일본도 우리 제1동포들한테 투표권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이게 이제 3년 이상 거주해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지방의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지방자치와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주의라고 딱 할 것은 아니고 상호주의라고 하면 또 중국만을 딱 또 대상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좀 맞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한마디씩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투표권을 준 걸 우리가 필요해서 줬다라는 거는 사실 그 처음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저는 이 투표권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는 게 제1동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방자치라는 게 아무리 지방자치라도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주체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느 나라든 그러면 외국인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텐데 그러면 왜 다른 나라는 외국인들한테 그 투표권을 안 주는 건지 그것도 좀 되묻고 싶고 그리고 일본한테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일본이 투표권을 안 주면 우리도 외국인한테 이제는 투표권을 안 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전 세계 국가가 인정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게 투표권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인 거죠. 상호주의를 얘기하려면 모든 국가들과의 상호주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만 그러잖아도 한중 관계 경색된 이참에 하필 중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굳이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뭔가 조정할 게 있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논의에서 그거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검토하면 되는 문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낼 발언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띄운 내용이기 때문에 또 화두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제 뭐 여당 야당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이번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두 대표 모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대상을 누구로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정치 쇄신 3대 제안을 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수 10% 이제 줄이는 것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리고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뭐 세 가지였는데 아마도 그 전날 이재명 당대표께서 본인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맞대응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뭐 헌법상의 권한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헌법에 규정된 취지는 이제 행정부 특히 검찰로부터 그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입법 취지는 분명히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예. 것들이 좀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많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안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은 국민의힘부터 당론으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아마도 비회기 기간에 자진으로 출석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는 그 당에다 요청을 해서 찬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가결시켜서 나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헌법상의 권한이고 또 분명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모두 이렇게 강제해야 되는 성격일 것이냐. 이거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원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체포 동의안의 내용들도 각각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용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모든 의원들한테 할 것이냐. 만약에 그걸 그렇게 주장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개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그 국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소상히 하고 또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해서 여야가 진짜로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 같이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방식은 비회기를 만들어서 사전 출두하는 방식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전원에 대해서 서약서 서명을 통해서 진행하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의 당론에 관련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게, 역대 체포동의안 이번에 21대 때 다 가결 당론이었어요. 하영재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결 당론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을 가리지 않고 가결 당론을 채택해 왔고, 그게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계속 해오는 과정이거든요. 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그 사법부를 이렇게 예하로 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면피, 범죄 행위에 대한 은닉, 방어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게 이제 작금의 현실이 돼버린 거죠. 애초에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제 가결을 하면서, 가결 당론을 정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갑자기 이게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슈가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 전에 말을 하셔가지고 본인 예, 연설 예.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게 그 수차례 있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도 뭐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대선 때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체포 특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결을 시켰죠. 저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리고 다른 그 민주당의 의원들 계속 부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부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자기가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러는 것도 그게 순수하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그 24일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 비명 그 혁신위원장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싱하이밍 대사 만나가지고 싱하이밍 대사의 그 15분 대독, 종이 대독을 만들어낸 것도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정무적인 뭐 패착이라고 많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연 다음에 2차로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때 이게 가결될 수 있을까? 부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게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되는 순간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어차피 가결될 수 있다면 그냥 내려놓는 척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쇼로 보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아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니들 입장은 뭐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계속 체포동의안이 나갈 때 그때 좀 정상적으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표결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에 주어진 지금 그 당면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불체포 특권이 어떤 식으로 입법되더라도 예. 현재 헌법 체계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이 안 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다는 거는 예.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욕먹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예. 그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의 책임이 알겠습니다. 크다. 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님 얘기했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좀 예,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선거법하고 성남 FC건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지금 대장동 건하고 백현동 건 뭐 등등 대북송금 건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동안에 야당 대표한테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야당 인사,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들도 분명히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이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는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들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장모 최은순 씨라든지 또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무혐의 불송치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권의 행사들이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거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요. 이제 국민들이 검찰권의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고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와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미에서의 저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하영재 의원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제 가결했죠. 근데 하영재 의원은 본인이 공천원금 받았다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갔더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능 이야기, 교육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수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그리고 이 인사 조치에 대해서 출제 시스템 독립성 침해가 아니냐,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선 공약에 뭘 내걸었는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대선 공약에 이미 킬러 문제 없애겠다라고 수능에 그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미 킬러 문제 빼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전에 하지 말고 그 6개월 전에 하지 그랬냐? 그게 아니라 11월에 수능을 치잖아요. 수능을 치고 작년 수능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수능 그렇지만 다음에 수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게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대선 공약을 이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그 대선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통 공약을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안 하고 또 지시를 했는데 안 하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사 조치를 한 게 그게 뭐 문제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갖가지 논란이 많은데 킬러 문제를 넣는다. 그 킬러 문제가 그냥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안 배운 거, 그 교과 과정 밖에 있는 개념을 끌어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본고사 없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어요? 본고사가 사교육을 조장하니까 본고사를 없애자. 그렇게 해서 본고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본고사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수능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그 수능이 일종의 본고사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본고사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만 준비하는 그 사람들만 준비하면 돼요. 오히려 소수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지망생들만. 네. 그런데 수능은 전 국민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능에 본고사에 나올 만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본고사를 없애려고 한 그 효과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사교육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그런 이제 수험생한테 더 좋은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데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이제 수능을 15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42만 명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느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 고등교육법 34조의 5에 보면은 입시와 관련된 거는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정해진 입시 정책을 가지고 입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능 출제와 관련된 난이도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은 그 법에도 사실은 맞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3월 달에 이미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킬러 문제는 배제하라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6월 모의고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을 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1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하고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킬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킬러 문제를 없앤다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뭐 킬러 문제가 없으면 준킬러 문제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변별력이 없어져서 어쨌든 우리 그 수능 시험은 그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그 시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킬러 문제를 없애게 되면 당연히 준킬러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변별력이 없어서 최상위층에 있는 그 동점자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대학에서의 그런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시험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시험을 쳐야 되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또 사교육비가 또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발언, 실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실언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당정협의 통해 가지고 뭐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뭐 이런 식의 대책들을 지금 발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혼란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될 것은 이번 입시는 그전 기준대로 그 4년 전에 예고한 그대로 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사실 3개월 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점상 혼란을 준다라고 보시는 아니, 거예요? 3개월 전에 얘기하고 6개월 전에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3개월 전, 6개월 전에.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고등교육법 34조의 5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입 정책은 4년 전에 예고해야 되는데 그 예고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대입 전형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도 지난 3월 달에 국민의힘 공보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교육 정책을 4년 전에 예고하기 때문에를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그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대통령실의 그 시점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점상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글쎄, 근데 그거는 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킬러 문제를 내라고 정책을 정했었나요? 그게 예측 가능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킬러 문제 얼마든지 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4년 동안 하고 그러면 내가 낸 거를 너희들이 수험생들이 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대처하면 돼. 뭐 그랬다 그러면 뭐 그것도 말이 안 맞지만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논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킬러 문제 내라고 조장하거나 지시하거나 뭐 그랬다는 이야기는 제가 현재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험 범위에서 내라는 거는 어느 교과 범위에서 내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 당연하게 그게 그 지시하고 그거를 이제 그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교과 범위 가르친 거 밖에서 문제를 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뭐 그거는 좀 그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킬러 문제 없었다고 말했는지 킬러 문제를 어떻게 없앤다고 말을 한 건지 킬러 문제를 없애도 사교육이 절감되지 않으면 킬러 문제가 없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대선 공약화 시켰는지 본인들이 왜 그랬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 4년 예고제 고등교육부에 맞춰서 그 시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바꾼 다음에 그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시험 출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에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 출제 수능 난이도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 이권 카르텔, 뭐 사교육 시장의 그런 이권 카르텔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나중에 해명은 했지만 분명히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라고 하고 수능 난이도와 연관지어서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이거의 발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라든지 뭐 킬러 문제를 없애고 이런 것들은 뭐 여야가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지금은 제일 상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수능을 올해는 치르겠다라고 하고 사과할 부분 빨리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킬러 문제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게 원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하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에 이제 EBS와 연계해서 킬러 문제도 냈대요. 그래서 우리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이거는 대학교 3, 4학년 외에는 못 푸는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수험생들이 보면은 EBS에서 나온 지문들 갖고 내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예측 가능하다라고 그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킬러 문제를 없애지 말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킬러 문제를 없애는 것이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말씀드린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킬러 문제가 뭐냐 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킬러 문제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이런 문제를 내냐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평이다. 저는 그런 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의 배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두 분의 해석 진단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이 내용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